Q&A 시간입니다. 먼저 S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이제 채권이 해칭용 자산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채권 대신 현금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해칭용 자산 이제 후보군을 고심을 하다가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주식을 그 대체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무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필수 소비재 이런 거는 이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불경기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그렇죠.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또 굉장히 위험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투자하는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만 좀 높은 수익률, 그걸 보통 미국에서는 하이 싱글 디짓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싱글 디짓,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이죠. 10% 이상의 수익률이 아니고 한 자리대 숫자인데 좀 높은, 그러니까 한 7, 8% 정도.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달성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꽤 높은, 상당히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수익률로 보는 것이죠. 네. 근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주식을 100% 채우는 게 아니고 주식을 어느 정도 채우고 다른 자산을 채우는 이런 걸 같습니다.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넣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주가의 하락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격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주가 올라갈 때 물론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1년 단위는 아니지만 5년, 10년 이렇게 보면 하이 싱글 디짓을, 연간으로 하이 싱글 디짓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런저런 자산을 넣어서 그런 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. 근데 과거에는 여기 7, 8%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? 채권만 넣어도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 채권이 조금 들어가는 순간 이게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죠.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10년짜리도 미국의 경우는 1%도 안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넣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다. 차라리 연간 1% 정도면 현금 넣어도, 현금도 금리가 완전히 제로는 아니거든요. 미국의 경우에 한 0.2, 0.3% 정도가 하니까 2년짜리 채권 넣어봤자 비슷한 수익률이고 차라리 그냥 MMF 현금, MMF는 거의 지금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금리가 제로, 마이너스까지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, 채권하는 것보다.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 주식을 넣고,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가령 60을 넣고 채권을 40을 넣는다든지 또는 주식을 40을 넣고 채권 60을 넣었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빼면 뭘 넣을 수 있을까? 그냥 좀 손해보더라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현금 넣자.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,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게 이게 투자가 아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한번 넣어보자. 그때 핵심 뭐냐면 이 전체 주식이 주가 올라갈 때는 관계없고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거. 그렇게 보면 이제 대상 자산군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, 말씀하신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식료 이런 거, 또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꾸준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, 오히려 경기가 나쁘면 더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, 그러니까 비싼 거 사다가 사람들이 경기 안 좋으니까 비싼 거 좀 사지 말자. 그럼 이거라도 좀 더 사볼까?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 방어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. 그 다음 헬스케어에서는 여기서는 요즘 인기가 핫한 흔히 말하는 바이오 이런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제약 쪽에 가깝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 소비자하고 준해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아마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좀 쪼개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가령 두통약이나 이런 소화제 이런 이제 제약 쪽은 필수 소비자 아마 붙게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이쪽 빼고,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싼 바이오 빼고 이쪽 제약 쪽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식음료나 화장품 이런 쪽이 필수 소비자인데 요게 변동성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할 때 덜 하락하거나 또는 올라가기도 하는
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주가 지수를 가령 뭐 100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걸 이제 어느 정도 40%는 이쪽으로 갖고 가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원래 포트폴리오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. 선물 반대 포지션을 뭐 취한다던가 아니면 뭐 ETF 인버스를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. 그거는 이거하고 완전 반대로 움직이거든요. 네. 그럼 주가 올라갈 때 이걸 깎아 먹어요. 깎아면 그 가령 이제 선물을 선물을 매도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 올라갈 때 깎아 먹고 떨어질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시소일 뿐이죠.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하는 건 아니에요. 그거는 극히 일시적으로. 뭐 이번에 한 3, 4% 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까? 나 일주일만 딱 해야지 이렇게 극히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 주가 지수와 무관하게 이 내가 넣는 자산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선물 매도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자산은 아니죠. 그렇다면 차라리 현금이 장기적으로 뭐 연간 0.1%라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현금이든 금도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 이런 것들 넣어야 되겠죠. 근데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해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어떤 주식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해지를 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뭐 내가 만약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에다 돈을 넣었다. 근데 이게 빠질 때 이것도 뭐 방어적인 성격을 띠지만 아예 빠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해지를 위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큰 틀에서 자산을 주식, 뭐 채권 아니면 커머더티, 뭐 외환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 이거는 뭐 헬스케어는 다 주식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걸 한 단계 더 내려오면 이 주식을 이제 국가별 또는 섹터별로 쪼개게 됩니다. 이랬을 때 요것과 요것을 뭐 몇 대 매출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. 그래 봤자 이건 다 주식이다. 그러니까 이 주식의 전체 비중을 60% 이상은 늘리지 말자. 뭐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러면 채권이라는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.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주식은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게 역사가 400년이 조금 넘습니다. 1602년부터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거래가 됐어요. 물론 HTS는 아니었고 모바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거래소에 모여가지고 주식 거래한 것도 1608년 그 정도부터니까 이게 400년이 넘은 거거든요. 근데 채권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 게 불과 100년도 채 안 됩니다.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왕들이 전쟁하거나 뭐 또는 자기 사치를 위해서 귀족들한테 그냥 강제로 떠넘기는 거. 네가 귀족으로서 당연히 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안 갚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. 부지기수였고, 근데 지금처럼 채권이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뭐 국채는 디폴트 안 납니다. 이렇게 시작한 거 불과 이거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. 미국의 경우에도 남북 전쟁할 때 발행한 것도 거의 디폴트였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돈의 가치를 10분의 1 토막 내버렸기 때문에 거의 디폴트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발행한 것도.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채권의 역사는 굉장히 좀 짧아요. 그래서 이게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. 환경이 바뀌면서. 글로벌하게 성장이라는 게 떨어지고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권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. 주식은 그렇다고 사라질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주식은 상당히 많은 시기 동안에 검증이 이루어져 왔고 채권은 그게 너무나 좀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거라고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채권을 빼고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어요. 그럴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. 네, 다음은 박재범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. 커머디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구리나 금은 철광석을 제외하고 농산물이라든가 뭐 다른 원자재
뭐 면화나 설탕, 커피 이런 것 등은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,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금이나 은이나 구리, 철광석 이런 거는 좀 매크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. 글로벌 경제가 어떻다. 특히 거기서 철광석,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.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이 재고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경제가 뭐 아주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, 뭐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1대1로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주문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중국이 뭐 다 만들어주고 뭐 가령 99년 동안 사용권을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자원이 계속 필요하겠죠. 그것 때문에 확보하는 것도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재고를 늘리는 것도 있고 어쨌든 재고를 상당히 늘려요. 뭐 최근에 특히나 호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로부터 농산물 구매를 전면적으로 이제 막고 있기도 하고 배가 들어와도 이제 입항이 안 되고 있기도 한데 그 와중에서도 호주의 철강석은 꾸준하게 계속 배가 들어가서 뭐 재고를 계속 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국이 구리나 철광석 이런 것들을 구매를 늘리죠. 그러면 뭐 1대1로 사업을 하고 되면 글로벌 성장률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크게 보고 접근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, 매크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. 근데 사실 면화, 설탕, 커피 이런 거는 그렇게 매크로하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물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돌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도 잘 안 마시게 되고 카페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커피 원두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다시 원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은 좀 보였습니다만 이 면화 설탕 커피는 굉장히 이게 그 각각의 거기서만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가령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의 기업을 볼 때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네, 주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가 지수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, 근데 주가 지수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. 많아요.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그 기업의 고유한 어떤 마이크로한 특성을 봐야 되듯이 이런 면화 설탕 커피는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면화의 수요를 누가 수요하지? 면화 지금 재배가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는 보통 선물 투자를 하게 됩니다. ETF를 하게 되더라도 ETF 이름에 보면 뭐 구리 선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선물에 투자하죠. 왜냐하면 구리를 직접 현물로 사서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의 보관 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, 그래서 이걸 그냥 선물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래 가격 상승에 뭐 배팅 그게 아니고 없는 물건 거래하는 게 선물입니다. 없는 물건. 근데 없는 물건인데 그 구리가 없는 건 아니죠. 실제로 거래되는 구리 현물 시장이 있어요. 근데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고 나 산 거야, 나 판 거야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거래를 하는데 요 가격에 준해서 거래하도록 강제시켜 놓는 거죠. 거래소가. 그렇게 해서 없는 걸 거래하기 때문에 선물로 거래하면 모든 걸 거래할 수 있어요. 모든 걸 거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엇인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서로 간에 약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선물.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물은 월이 있거든요. 만기 월이 있습니다. 보통 월 단위로 끊는데, 왜냐하면 이게 거래를 강제하고 거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, 실제 이 사람이 거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 포지션 다 끊어. 그리고 요걸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.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, 이걸 길게 가져가게 되면 얘가 그 거래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이행 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롤오버 비용도 또 나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이제 나는 매수했는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이번 달 선물 월물은 여기서 가격이 끝났는데 다음 달 월물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선물 거래를 할 때 여기서 샀던 거 팔고 여기서 사야 됩니다.
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. 계속 반복. 이걸 보통 흔히 컨텐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가격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샀어요. 근데 가격 1년 동안 횡보했어요. 그래서 난 계속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가격은 횡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여기서 팔고 여기 사고 또 이것도 팔고 사고 하는 식으로 1년에 가서 보니까 한 10%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죠.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라는 거 저는 참 권하지 않아요. 선물 거래는 진짜 단기적으로 하는, 단기적으로. 또는 며칠 또는 막 길어도 한 달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이게 잠깐씩 잠깐 떨어지지 않겠나. 근데 면화, 설탕, 커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가 없죠.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번 주는 떨어질 거야.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선물 거래로 하는 건 저는 뭐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기사에도 그런 거 나와요. 뭐 농산물 ETF 뭐 좋겠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들 선물이란 말이죠. 굉장히 손실을 여기서 이제 무조건 롤로 보여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손실을 보고 들어갑니다. 그러면 내가 이 가격 상승의 기대를 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. 가령 내가 설탕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. 그러면 뭐 국내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. 설탕을 수입하는 거죠. 수입하면 얘가 손해를 보는데 가격 국제가격이 올라가면. 근데 얘가 보니까 그 국제 원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국내 판매 가격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.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. 이 기업은 설탕 가격이 국제 원당 가격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소매 가격을 올려버리는데 이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원자재 그 자체 또는 선물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것보다 관련 기업들 중에서 면화, 설탕,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